오늘도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나 직장에 갔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며 식사도 하고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소셜미디어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의 일상과 사진을 보고 집착을 키우고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사건이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묻지마 살인이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대학생들이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낯선 사람의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아이다호의 작은 대학 마을에서 4명의 대학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밝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단순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훔쳐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크린 너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당신의 삶을 엿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모스코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아이다호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학가는 유흥시설이 몰려 조용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미국의 대학가는 보통 유흥시설이 없고 범죄율도 낮아서 조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이 모스코에선 7년 동안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2022년 11월 13일 이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악몽이 드리워졌습니다. 한 주택에서 4명의 대학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방에서 잠든 상태로 칼에 찔린 끔찍한 모습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무참히 살해당한 4명의 피해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다호 대학교에 다니던 4명의 대학생은 각각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메디슨 모건. 메디슨은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며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졸업 후 광고업계에서의 커리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존재였습니다. 케일리 곤칼베스. 케일리는 메디슨의 절친이자 룸메이트로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일반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모험을 사랑하며 졸업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케일리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했고 친구들에게도 헌신적인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나 코너들. 자나는 마케팅을 전공하며 활발한 성격으로 캠퍼스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를 즐기며 특히 배구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아주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에단 차핀. 살해당한 학생들 중 유일한 남성으로 자나의 남자친구입니다.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레크레이션, 스포츠 및 관광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와 함께 자라며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는데요. 에단은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자나와의 관계도 깊고 진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아이다호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3층짜리 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은 각각 파티와 술집에서 주말 밤을 보낸 후 새벽 1시 45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같은 집에 거주하던 다른 2명의 룸메이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침실에서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들이 의식을 잃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건은 이미 8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으며 집안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방어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행의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 동기나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었는데요.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주변 CCTV, 영상과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인근 주민의 소유가 아닌 하얀색 차량이 사건 전후로 쉐어하우스의 주위를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닛산의 차량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2011년에서 2013년식 5세대 현대 엘란트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엘란트라는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가 판매하는 아반떼의 수출명입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이 흰색 엘란트라의 주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칼집의 DNA를 새롭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칼집은 3층 침대 옆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DNA를 새롭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유전자 계보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면 먼 조상이나 혈통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계보를 분석해보니 칼집의 DNA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가 코버거라는 가문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진 모스코 인근의 워싱턴 주립대에 다니는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라는 인물이 용의선상에 떠오릅니다. 그렇게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그가 소유한 차량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흰색 현대 엘란트라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한 뒤 형사사법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범죄학 박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범죄 전문가였던 것이죠.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는 1994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낯설고 고립된 인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의 가족은 평범한 노동계층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학교에서 그다지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비만을 넘어 과체중이었고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외모와 대인관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브라이언은 자신을 바꾸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는 엄격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크게 감량했지만 이 과정에서 강박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량 이후 그의 외모는 크게 변했지만 사회적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사람, 말수가 적은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그는 범죄와 인간 심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라이언은 드셀스 대학교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계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신 그는 범죄 심리학과 형사사법 체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2020년 브라이언은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석사 과정 중 그는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범죄를 저지를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범죄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졌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브라이언은 워싱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 박사과정에 입학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풀먼에 거주했고 연구와 강의를 병행했으며 박사 과정 중 조교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그는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매우 엄격하고 강박적인 성격으로 묘사했으며 그는 자신의 주변에 대한 강한 통제 욕구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박사과정을 하던 중 브라이언은 아이다호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 주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택은 4명의 대학생,
메디슨 모건, 케일리 곤잘베스, 자나 코너들, 에단 차핀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엿보았고 특히 메디슨과 케일리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는 그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주택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집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CCTV에는 그의 차량이 주택 근처를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는 사건 당일 새벽 GPS를 꺼놓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범행 전날 밤까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타고 주택 근처를 반복적으로 순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범행 도구로는 날카롭고 크기가 큰 전술용 칼을 준비했으며 장갑과 어두운 색상의 옷으로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감추려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3시경 브라이언은 자신의 차를 피해자 집 근처 어두운 도로에 세워두고 집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택의 후면에 있는 유리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문은 이전부터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그는 손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2층으로 올라가 자나 코너들과 에단 차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에단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 첫 번째 공격을 당했습니다. 칼은 치명적으로 그의 목과 가슴을 겨냥했고 그는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나는 에단이 공격받는 소리에 깨어나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브라이언이 재빠르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자나는 저항하며 방어선을 남겼지만 끝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2층에서 일을 끝낸 브라이언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3층에는 그의 주요 목표였던 메디슨 모건과 케일리 곤잘베스가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침대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첫 번째로 공격했고 그녀는 저항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케일리는 메디슨이 공격당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얼굴을 마주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끝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무참히 4명의 학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신중히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을 빠져나오기 전 자신의 장갑과 옷을 점검하며 혈흔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현장을 벗어났고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로를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자신이 의심받지 않을 경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코버거는 결국 체포되는데요. 브라이언 코버거를 체포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DNA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칼은 발견 못했지만 칼을 보관하는 검은색 칼집이 3층 침대 옆에서 발견되었고 이 칼집의 잠금 버튼 부분에서 미세한 피부 세포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DNA를 조사한 결과 브라이언 코버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DNA를 확보한 뒤 유전자 혈통 추적 기술을 사용해 브라이언 코버거의 가족과 연결지었습니다. 이후 그의 부모님 집에서 수거한 쓰레기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흰색 현대 엘란트라가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여서 사건 전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사건 당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집 근처에서 최소 4번 이상 왕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기록을 추적해 해당 차가 워싱턴주 풀먼에 거주하던 브라이언 코버거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이언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는데요. 브라이언의 휴대폰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피해자 집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이전 최소 12번 이상 피해자 주택 근처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그의 휴대폰은 특정 시간대에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코버거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고 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휴대폰을 다시 켰을 때 위치는 피해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브라이언의 행동도 그를 의심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을 여러 차례 세차하며 혈흔이나 증거를 제거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부 청소는 물론
차량 외부를 고압 세척기로 반복적으로 세척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그는 부모님이 계시는 펜실베니아로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여파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모든 증거는 브라이언 코버거를 범인으로 특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칼집에서 나온 DNA는 물리적 증거의 핵심이었고 CCTV 영상과 차량 기록은 그의 움직임을 입증했으며 휴대폰 GPS 기록은 그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과 과학수사의 결합은 완전 범죄를 꿈꾼 그의 계획이 허점투성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남긴 작은 흔적들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기술과 과학수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펜실베니아 멀로 카운티의 조용한 마을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그날도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주가 지나도록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은 그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FBI와 펜실베니아의 경찰은 브라이언의 가족집을 새벽에 급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밝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곧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2023년 1월 5일 아이다호주 모스코의 라타 카운티 법원은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 브라이언 코버거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등장에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그에게 혐의를 읽어주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당신은 1급 살인 4건과 중범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코버거의 변호인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하자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고인은 극도로 위험하며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도 브라이언은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한 뒤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교도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날의 재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의 차가운 태도와 무표정한 얼굴은 그를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과 무표정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의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아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의 운명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태도와 무표정한 얼굴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집착과 4명의 젊은 대학생이 겪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과 계획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주변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은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는가? 피해자들의 꿈과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지만 그들의 비극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